자, 봅시다.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냐면은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동아시아의 근현대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근대란 산업혁명 이후부터를 근대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산업혁명이란 생산 분야에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도입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물건을 빠르게 싸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변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이루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대량의 원료와 시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아직까지 산업화를 이루지 못했던 나라들에게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들의 시장을 열고 물건을 팔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값싸게 대량으로 사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으니, 그 과정에서 식민 지배 같은 것들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러한 선진 산업 국가들의 침략적 행위를 일컬어 제국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 19세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 두 가지는 산업혁명과 제국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동아시아에서 그런 제국주의적 침략을 첫 번째로 받게 됐던 나라 바로 중국 청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었던 영국의 경우에는 그 무역의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 청나라에 무엇을 팔기 시작했어요? 아편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비롯해서 은이 유출됨에 따라 은본위 경제체제가 위험해지는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아편을 단속하자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서 영국이 전쟁을 벌였으니 그게 바로 아편 전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청나라가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산업화를 통해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청나라는 영국이 원하는 대로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난징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청은 공행무역을 폐지하게 되고 광저우뿐만 아니라 상하이를 비롯한 5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홍콩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아편 전쟁과 난징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덩치만 컸지 막상 싸웠을 때 약하다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영국 이후에 다른 서양 국가들도 청나라에 침략적인 접근을 하게 됨에 따라 협정관세,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와 같은 이런 불평등한 조약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여러 불평등한 조약들이 맺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들이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주도해왔던 중국 중심의 조공과 책봉의 질서를 대신하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맞나요? 네. 자, 요번 시간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주제 바로 양무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아편 전쟁에서 패하고 난징 조약을 맺게 된 청나라 가만 있었을까? 아니겠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지. 우리도 뭐 해야 되겠다? 근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유럽 국가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 그렇게 변하기 위한 노력,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근대화 또는 근대적 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나라가 최초로 시도했던 근대적 개혁이 바로 1861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움직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양무운동, 힘을 기르자라는 뜻이에요. 양무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인 양무운동이 시작되는 배경은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아편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제2차 아편전쟁의 패배와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 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어요. 무슨 소리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편전쟁, 1차 아편전쟁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청나라가 서양 오랑캐의 군대에게 졌다라는 사실은 충격적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의 아편전쟁은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 전개되었고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어요. 전쟁이 벌어졌던 지역도 그 중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얼마 안 되는 일부 지역에 불과했다는 거지. 따라서 청나라 그래 어쩌다 한번 질 수 있지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제2차 아편전쟁에서 또다시 패하게 되는데 그 패배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청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1차 아편전쟁보다 더 큰 충격적인 패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근대적 변화가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을 좀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일어났었던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농민 봉기, 농민 반란의 경우에도요. 청나라 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근대적 개혁이 추구되어 나가는 양무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는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다? 우리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안겨주었던 그쵸? 서양의 무기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가 이루어지는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시도인 양무운동의 배경이 되었던 제2차 아편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편전쟁과 난징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를 개항하게 되었고 청나라의 물건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 영국. 그런데 생각보다 난징조약 이후에 영국은 청나라의 무역에서 무역의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히려 영국에서 청나라로부터 비단이나 차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수입하게 되면서 난징조약으로 청나라를 개항하고 영국의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일들을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안 되겠다. 손해를 메우려면은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어야겠다.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항구를 더 많이 개항해야겠다. 항구를 더 많이 개항해서 더 자유롭게 무역을 해야 우리가 더 많은 물건을 팔고 더 많은 무역 적자를 메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하지만 더 많은 항구를 열기 위해서는 또다시 난징조약과 같은 불평등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고 또다시 불평등 조약을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죠? 그렇게 제2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2차 아편전쟁의 경우에는 청나라와 영국 그리고 프랑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왜 전쟁에 동참했느냐? 영국이 중국의 시장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영국처럼 청나라에다가 물건 팔아먹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청나라에다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프랑스도 불평등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고 프랑스도 청나라와 불평등 조약을 맺으려면 무엇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의 이러한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때문에 열받아서 뭐 때문에 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유,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 명분이 되었던 사건, 영국에게는 에로호 사건이었고 프랑스에게는 자국의 선교사가 피살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에로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여기서 말하는 에로는 야한거 할 때 그 에로가 아니라 화살할 때 에로우예요. 에로우. 자, 청나라의 배이지만 소유자가 영국 사람인 영국인 소유의 배 화살호 에로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로호의 경우에는 영국인 소유의 배이긴 했지만 청나라 사람들이 임대해서 빌려서 쓰고 있는 배였고요.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중국 해적들이었어. 그래서 청나라의 해군 수군이 해적 단속을 하다가 영국 상인의 소유의 영국 상인인가? 아무튼 영국인 소유의 배인 에로호를 습격을 했고 거기에 타고 있었던 중국 해적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몸싸움 같은 것들이 벌어졌겠지. 그러면서 그 배에 걸려 있었던 영국 국기가 떨어졌고 청나라 관원들이 해적들을 체포해서 가는 과정에서 영국 국기를 밟는 일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의 명예로운 국기를 밟다니 이것은 청나라 너네가 우리를 무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죠? 영국은 뭐 하나 꼬투리 잡아서 전쟁을 벌일 생각이었구나. 뭐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자, 프랑스는 자국의 선교사가 피살되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야기할 태평천국 운동은 상당히 심각한 내부적 혼란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청나라는 이런 내부적 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서둘러 마무리 짓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사형이야 라고까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명감에 불탔던 프랑스 선교사 오기스트 샤프들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나라의 그러한 법을 어기고 중국 광시성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중국 법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청나라는 분명히 얘기를 했고 청나라 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 처형이었던 것이죠. 법을 어긴 쪽은 프랑스 선교사였던 거야. 하지만 프랑스 쪽에서는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너네 청나라가 우리 자국민의 국민을 해쳤다, 생명을 빼앗았다 라는 것을 이유로 영국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제2차 아편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제2차 아편전쟁은 아편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제1차 아편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라고 해서 2차 아편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아편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편전쟁은 제1차 중령전쟁, 제2차 중령전쟁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부르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영국과 프랑스가 연합함대를 구성을 해서 청나라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합함대는 쭉쭉 북상을 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점령을 하느냐? 텐진까지 점령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돼요. 텐진, 지도상의 위치 보이나요? 네,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무역항이 어디입니까? 인천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가 어디냐? 텐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텐진이 영프 연합군에게 함락이 되면서 청나라는 이쯤에서 전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텐진 조약이라고 하는 게 맺어지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텐진 조약의 양쪽 대표가 만나서 사인을 하려고 해. 그걸 조인한다라고 하는데 청나라는 베이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인하기를 원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베이징에서 그것을 서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합의가 또 요 부분의 합의가 또 안 이루어지게 되면서 청나라 군대가 영국과 프랑스 함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다시 영국과 프랑스 함대가 베이징까지 점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점령했다고? 베이징까지. 베이징은 청나라의 무엇입니까? 수도예요. 그죠? 청의 수도인 베이징이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제1차 아편전쟁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의 심장인 수도가 서양 오랑캐들에게 함락됐어. 베이징에 살고 있었던 황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을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게 바로 이 2차 아편전쟁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내어주게 되는 베이징 조약을 맺고 제2차 아편전쟁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베이징 조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텐진을 비롯해서 10개의 항구를 더 추가적으로 개항을 하는 개항장의 확대의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프랑스의 침략의 이유가 되었던 이 크리스트교 포교 문제에 대해서는 크리스트교 포교를 청나라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홍콩 주변의 땅인 주룽반도 같은 지역을 영국에게 추가로 더 내주게 되는 영토 할양의 내용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청나라 사이를 러시아가 중간에서 중재, 화해시켜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 대가로 원래 청나라가 소유하고 있었던 연해주의 땅을 넘겨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조선과 국경이 맞닿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는 청나라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1차 아편전쟁에 비해서 더 큰 충격적인 패배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들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서양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갖기 위한 근대적 개혁,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제2차 아편전쟁 외에 양무운동의 또 다른 배경이 되었던 사건 바로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요거 어떤 사건이냐, 좀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었던 대규모의 농민 봉기가 바로 이 태평천국운동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홍수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광둥성, 그러니까 광저우 근처 지역 출신의 인물이에요. 중국 남부 출신의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굉장히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나름 총명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과거 시험을 보면은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막상 과거 시험 봤다가 여러 차례 떨어지는 낙방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깊은 상심에 빠져서 너무나도 그 과거 시험에 떨어졌던 충격이 커서 몇 날 며칠을 끙끙 알아 누워요. 시름시름 알아 눕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 누웠을 때 어떤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났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홍수전에게 어떤 계시를 내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깬 홍수전은 무엇을 깨달았느냐? 알고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홍수전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신이 예수의 동생임을 주장하면서 크리스트교를 중국식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였으니 그 종교의 이름이 바로 배상제교라고 하는 종교였습니다. 상제란 중국어로 크리스트교의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상제교는 하나님을 모시는 숭배하는 종교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바로 배상제회라는 단체였고요. 홍수전은 이 배상제회를 중심으로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태평천국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왜 이들은 청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봉기를 일으켰느냐? 자,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었느냐? 멸만흥한이었어요. 무능한 만주족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흥한, 다시 한족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게 바로 멸만흥한, 다시 말해서 청나라의 타도를 목표로 삼았던 운동이 바로 이 태평천국운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은 꽤나 큰 규모의 농민 봉기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을 약속했느냐? 천조전무제도라고 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논과 밭의 제도라는 이름이거든요. 자, 하늘나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산다. 모두 다 똑같이 농사지을 땅을 가지고 있다. 그 제도를 내가 이 땅 위에 실현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합니다. 모든 농민들에게 똑같이 토지를 나누어 줄 것을 약속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약속이 나오게 되었을까? 그만큼 청나라의 사회가 어땠기 때문입니까? 청나라 사회와 경제가. 그렇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고, 그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청나라 말로 가게 되면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가게 되면서 청나라의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그죠? 토지 면적의 증가 속도를 도저히 토지 면적의 증가 속도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수준의 어마어마한 인구 폭발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농사지을 땅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자원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사회적 불평등, 빈부격차 같은 것들이 극심해지는 이런 농민의 몰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청나라를 무너뜨리자 같은 주장이 나왔던 것이고 토지를 똑같이 나눠주겠다 같은 약속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남녀의 차별을 없앨 것, 신분제를 없앨 것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당연히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신분제의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수많은 한족 농민들에게는 이 홍수전이 주도했던 태평천국운동은 대단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수많은 농민과 하층민들의 지지를 얻으면서 이 홍수전이 주도했던 태평천국운동을 강남 일대와 그리고 난징까지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서 잠시였지만 난징을 수도로 하는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까지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행진까지 갔다가 갑자기 왜 다시 졌으니까. 네.
종교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라는 점, 농민 봉기였다라는 점,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태평천국 운동은 동학 농민 운동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닮아 있는 점이 있기도 하죠. 시기도 얼추까지는 아니지만 네, 살짝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한때 강남과 난징을 점령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강남이 어떤 곳이에요? 중국의 경제 중심지예요. 그죠? 이곳을 잃게 된 것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예산 일이 아닌 겁니다. 난징이 어떤 곳이에요? 강남의 핵심적인 도시이자 한때 주원장이 여기를 수도로 명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에 청나라 정부는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청나라 정부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정부였을 뿐만 아니라 이때쯤 가게 되면 온갖 부정부패로 인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였어. 팔기군, 청나라의 주력 군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만주에 살던 유목민족, 수련민족으로서의 용맹한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어.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팔기군의 경우에는 이들을 진압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결국 이 태평천국 운동 진압이 되는데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느냐? 한인 신사층들이 조직한 향용과 그들이 고용한 외국 군대 상승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향용이란 청나라 말기에 지방 유력자 돈 많은 사람들이 임시로 조직한 보조군사 조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족 지배층인 신사들이 자기 재산 털어가지고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꾸린 겁니다. 그게 바로 향용이에요. 아니, 만주족의 나라를 없애고 한족의 왕조를 다시 세우자라고 했는데 왜 한족 신사들이 태평천국 운동을 때려잡으려고 했을까? 권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뭐 하겠다 그랬어?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죠? 한인 신사층들의 경우에는 지주였어. 땅 부자들이란 말이야. 그지? 당연히 이들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는 저 강도 같은 놈들을 때려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팔기군이 무력했으니까 자기 돈 털어서 군대를 조직했던 것이고요. 상하이 같은 곳에 살고 있었던 부유한 상인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군대, 어느 나라 군대입니까? 영국군, 미국군 같은 서양 군대예요. 그죠? 그래서 서양 용병으로 구성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게 바로 외국 군대 상승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인이나 영국인이 지휘관이었고요. 서양식 무기를 사용하면서 서양식 군사 체계를 갖춘 용병 집단이었고요. 서양인들이 중심이었지만은 많은 중국인들도 함께 고용되었던 혼성 부대가 바로 이 상승군이라고 하는 군대였습니다. 왜 이름이 상승군이었을까? 한자로 항상 상자에 이길 승자예요. 왜 상승군이었을까? 항상 이겼어요. 왜 항상 이겼을까? 무력했으니까 국민들. 아니.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이겼다니까? 그렇죠. 이들은 근대화된 서양의 근대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화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태평천국 운동의 경우에는 그 외에도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 홍수전이 죽고 난 다음에 홍수전의 뒤를 따르던 나머지 태평천국 운동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밟게 되거든요. 아무튼 실패로 끝났습니다만은 한때 워낙 큰 지역에서 강력한 저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청나라 정부의 통치 능력이 크게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봤어요. 무엇을? 서양 무기를 활용해서 태평천국 운동을 때려잡는 것을 봤어. 일부 해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에서도 벌어졌던 전투를 통해서 아, 서양 외국의 군대가 저렇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도 저거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용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바로 이 태평천국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통해서 스스로 강해지고자 하는 근대화를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태평천국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증국본 이홍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방 출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한인 관료층들이었어요. 증국본 이홍장 모두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은 상승군과 함께 싸우면서 서양 무기가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무기를 갖기 위했던 근대적 개혁인 양무운동을 추진하기에 적임자로 선택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양무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성장하였고 양무운동을 주도해 나갔던 청나라의 관료들을 일컬어 양무파 관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청나라의 첫 번째 근대적 개혁 양무운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양무운동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요게 중요해요. 항상 시험에 나오고 이번에도 또 시험에 나올 겁니다. 바로 중체 서용의 원칙에 의해서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체 서용, 한국사 책에서도 나오는데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선생님 작년에도 수업을 했는데, 그죠? 무엇입니까? 중체, 몸은 중화만의 그 문화를 아직 간직. 그렇죠. 중체, 직역하자면,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중국의 몸이야. 서용, 서양을 사용한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의식, 제도, 사상, 전통적인 통치체제는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바꾸지 않아요. 다만 과학기술, 무기, 산업기술 같은 것들만 받아들인다라는 게 바로 이 중체서용의 원칙이다라는 것이고, 양무운동은 이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왜 이러한 원칙이 세워지게 되었을까? 기득권의 반. 그렇죠. 일단은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기존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기득권자들의 반대인 것이죠. 지금 청나라 정부가 바뀌었나요? 지배층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그죠? 기존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된 개혁이 바로 이 양무운동이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이 사람들이 기존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전통적인 통치체제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질 리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들은 서양의 무기,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또한 전면적인 변화와 부분적인 변화 중에서 뭐가 더 쉬워요? 사실 부분적인 변화가 쉬워요. 전면적인 변화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주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면은 이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2차 아편전쟁의 패배가 충격적이었고 태평천국 운동의 난도 충격적이었지만 여전히 청나라의 지배층들은 과학기술, 무기가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나쁘지 않아, 내지는 서양보다 우월해, 우리에게는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통치체제의 변화까지는 필요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중체소형의 원칙 자체가 양무운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 원인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우리가 쉽게 부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와 기술 같은 것들만부터 먼저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온건한 방향으로 개혁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오히려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부드럽게 근대화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청나라는 그마저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이유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돼요? 자, 그래서 모든 개혁의 목표 부국 강병입니다. 청나라의 경우에는 부유한 경제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대적 산업 기업들을 만들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기선회사나 방직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기선회사는 증기선으로 운송업을 하는 회사를 가지고 기선회사라고 하고요. 방직공장, 면직물을 만드는 공장을 방직공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양무운동 추진하면서 기선회사를 세우고 방직공장을 세웠을까? 근대화는 공장이랑
높은 수송 능력이 필요한 당연하죠. 그렇죠. 기차나 음. 그런 공장들이 필요해가지고 필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분야에서 서양의 진출이 독보적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청나라 때는 창장강, 대우나 연안항로를 통한 수상교통, 해상 운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길들을 통해서 물건을 실어 나르면서 먹고 사는 많은 운송업자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 어떤 배를 타고 다녔느냐? 돛담배나 노젓는 배를 타고 다녔었단 말이지. 그런데 개항 이후에 어떤 회사들이 들어왔어요? 증기선으로 운송해주는 회사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증기선이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물건의 양도 많고 안전해요. 그죠? 다 운송업을 그들에게 뺏기게 된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도 전통적인 운송업을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기선회사 같은 게 만들게 지게 되는 것이고, 영국산 면직물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면직물 공장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양 무기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시작된 게 바로 양무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릉기국 같은 군수공장을 만들어서 근대적인 무기와 포탄을 제조하기도 하였고요. 아편전쟁의 패배 모두 바다를 통해서 들어왔던 서양 국가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앞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영국이나 독일로부터 최신식 함대 같은 거 전함을 사서 북양함대라고 하는 함대 해군 창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등 군사력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서양의 근대적인 지식과 기술을 익히기 위한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고 그러한 지식을 가르치기 위한 신식 학교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는 과정들이 양무운동 속에서 전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양 제1의 전함이라고 불렸던 북양함대가 독일로부터 구입했던 7,000톤급의 철갑함, 진원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청나라는 이 함대를 구성을 하면서 대단한 자신감을 얻었고 일본 같은 나라를 긴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공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넘어갈게요. 자, 하지만 다들 알 겁니다. 양무운동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양무운동을 통해서 청나라가 근대적인 산업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게 되느냐? 방금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다? 보수적인 기득권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양무파 관료들이 양무운동이 성공하면 걔네가 우리를 제치고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될 것이 두려웠던 보수적인 전통적 지배체제 하에서의 잘 나가는 사람들, 양무운동이 잘 되길 바랬을까? 안 되길 바랬을까? 안 되길 바랬을 거예요. 그죠? 당연히 방해하고 반대하고 끊임없이 견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양무운동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중체 서용의 원칙에 따라 전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중체 서용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도 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 의식과 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 기술, 기계, 무기만 도입하려 했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중국의 전통적인 관료 선발 제도 뭐였어요? 과거제였어요. 과거제 양무운동 기간 동안에 폐지되었느냐? 아니야. 전통적인 통치체제 그대로 유지하니까 과거제 그대로 유지되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출세하고 싶은 유능한 젊은이는 외국어와 과학기술을 배울까? 유교경전을 공부할까? 유교경전을 공부하겠죠. 그죠?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게다가 이 양무운동이 실패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생님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중체 서용의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나름 청나라 정부가 유능하고 공정하고 제대로 된 정신이 박힌 사람들이 있는 정부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온건한 방식의 개혁도 나름 잘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현실은 뭐였던 거예요? 청나라 정부는 그렇죠. 부정부패가 만연하였고 청나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무능하고 유약했던 겁니다. 따라서 그러한 청나라 정부에 대한 개혁 없이 제도에 대한 개혁 없이 근대적 개혁은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좋은 거 사오면 뭐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그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었습니다. 관리 및 관청의 부당한 간섭이라든지 비효율성,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만연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청나라 오산시의 총독에게 너는 거기다가 방직공장을 만들어라 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산 총독이 오산에다가 열심히 방직공장을 만들고 있었어. 그런데 지방관은 임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공장을 아직 한 70%밖에 못 만들었는데 임기가 끝났어. 자기는 다른 곳으로 발령해 나가게 되었고 다른 지방관이 우산으로 오게 되었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진행시켜. 그렇지. 내가 70%까지 만들어놨어. 새로운 너 나머지 30%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해 라고 해야 정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이 황제의 명령을 훌륭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해내게 되면 그게 나의 공적이 된단 말이야. 나의가 성과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가 오산에 있다가 수원으로 발령받았어요. 그럼 70%까지 만들었던 공장 다시 다 해체해. 그리고 소, 말, 달구지에 실어가지고 수원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당연히 근대적인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실패를 확인하게 되느냐? 두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양무운동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이에요.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청나라도 양무운동을 통해서 서양 유럽과 같은 근대적 산업국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들이 하듯이 주변의 다른 산업화를 이루지 못한 나라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청나라의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이뤄가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랬던 청나라의 목표가 된 나라가 두 개가 있었으니 누구랑 누구였느냐? 베트남과 조선 이 두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베트남을 노리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어디였던 겁니까? 프랑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을 누가 식민지로 지배할 것인가를 놓고 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1884년에 벌어진 청프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청나라 군대가 패해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 프랑스는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된 나라였고 우리가 그를 뒤쫓아가는 입장이었고 우리가 양무운동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터진 누가 조선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벌어졌던 누구와의 전쟁? 일본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패하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보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보다 늦게 근대화가 시작되었고 원래 문화적으로나 땅 크기로 보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나 중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나라라고 여겨왔던 일본이 근대화에 앞장서서 우리를 근대적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사실은 그렇게 지금까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해왔던 베트남과 조선마저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나라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패배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청프 전쟁에서 베트남과 오랫동안 맺어왔던 조공과 책봉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조선과 오랫동안 맺어왔던 조공과 책봉의 관계가 청일 전쟁으로 끊어지게 되면서 양무운동의 최종적인 실패를 확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진원함 같은 최신식 함대 사놓으면 뭐해? 이거 제대로 쓰려면은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함대 훈련하면 당연히 훈련비가 나와야 됐겠죠. 그죠? 정부에서 훈련하라고 훈련비 줬는데 중간에서 빼먹어요. 훈련비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배를 사놓으면 뭐래? 훈련을 안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배에 대포가 달려있으면 뭐해? 대포에 포탄 사라고 돈 줬어. 근데 중간 누가 돈을 빼먹었어. 대포는 있지만 포탄이 쏠 게 없어. 뭔 소용이 있어요. 그죠? 게다가 청일 전쟁에서 해전이 터지자 상당수의 함장들, 이 배를 지휘해야 될 사람들의 경우에는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이 청일 전쟁에서의 패배에서 청나라는 느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청나라는 두 번째 근대적 개혁을 시도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본의 개항, 조선의 개항 이어보고 나중에 다시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늘 우리 이렇게 해서 대단히 중요한 양무 운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5교시라서 그런지 다들 처잤네요.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들 이해하려면 이번 시간 내용 꼭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아무튼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 고마워요.